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출범 20년째를 맞았지만 폐지 논란이 잊을만 하며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젠더 갈등을 정치권이 오히려 조장한다는 우려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약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후보들이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논의해 볼만하다라고 한 발 물러선 발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공약을 내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반발도 컸고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꺼내든 데는 아무래도 이준석 효과가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보수 진영의 새로운 지지 기반이 된 20대 남성을 고려한 전략이라고 보이는 건요. 여가부 폐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을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쓰겠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하면서요. 여성은 군대를 안 간다. 그리고 의무복무한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리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제대한 청년들에게 민간 주택 청약 가점 그리고 복무 기간을 포함한 호봉 산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 군인 보상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은 후보의 자유죠. 자유고 그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네. 그 권한도 주어지는 거지만 그동안 이 논란이 많았던 주제인데다가 지금도 의견이 분분한데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당론으로 채택을 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찬반이 분분하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당에서도 의견이 나왔는데요. 먼저 윤희숙 의원은 여가부가 인심을 잃은 것은 맞지만 다른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여가부에다가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기능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위원회로 할지 아니면 부처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더 분명하게 줄지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은요, SNS를 통해서 명칭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성할당제 를 양성평등제로 바꾸고 또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 등으로 이름을 바꾼다거나 복지부와 업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거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한쪽의 표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성계에서는요, 여가부에게만 과도한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 건 이제까지 남성 정치인들이 했던 각종 비위와 잘못된 관행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질낮은 꼼수라고 비판을 하면서요. 현재 정부 부처 내에서 일어나는 성비위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보다 더 젠더 관점에서 기초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 부처가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여가부가요, 처음에 여성특별위원회로 시작됐다가 이 위원회의 한계가 지적이 돼서 부처로 신설이 된 거였거든요. 위원회가 권고한 일들을 맡아서 처리할 부서가 없으면 또한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이전에도 우리가 봤던 결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도 시도를 했었죠. 여가부 폐지 방침을 밝히고 여성부로 축소시켰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바꾸려고 했다가 역시 좌절됐었던 이 전례가 있던 부서죠. 폐지 논란이 계속 돼 있는 거는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때처럼 이 젠더 이슈가 있었을 때요.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때로는 외면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지점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물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좀 더 공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처는 없애버리자라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들이 처한 현실 중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성들만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보다 아우르는 정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젠더 그리고 미점령군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념적인 논쟁의 소모 말고 우리의 삶을 이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이 단순한 정치 셈법에 의해서 제시된 게 아니라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얘기라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기증품을 보존, 관리할 미술관 후보지로 서울 두 곳으로 좁혀지면서요.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용산, 송현동 두 곳이 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기증품을 전시할 공간의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요, 국민의 접근성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이 관광 등 여러 산업 인프라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을 고려해서 후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정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발전과 문화 향유 기회를 기대했던 이 비수도권 국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폭거라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고요. 또 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추진단도 이 철회를 요구하면서 전국 공모를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지자체가 3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역시나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선정위원회 위원 7명 중에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소속이 정부 중앙부처 산하기관 또는 수도권 대학에 소속된 인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 등 이 절차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지자체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미술계도 반발한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희 미술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문화재급 유물과 미술품을 한데 모아서 보존하고 또 전시도 하겠다는 건데요. 미술계는요, 미술관이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 박물관 이렇게 분화하는 추세인데 이걸 역행한다, 거스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별, 유형별로 분류하는 박물관학에도 건립 방침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미술계에서는요, 한데 모아놓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미술계는 미술계대로 비판이 많은데요. 이런 반발을 무릅쓰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기증품이 대중들 앞에 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결정을 보면서 효용성, 시너지 효과 운운하는 걸 보고 참 역시 또 서울공화국이라는 사고 틀에서 한 발도 나오지 않았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다가 분노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는 것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노동이 가능한 인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구 대책이 마련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저출생 문제, 각종 예상과 대책이 정말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물론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겹쳐진 결과겠지만요. 정부는 저출생은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인구 대책 방향의 중심을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생산 인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구 문제도 심각하지만 수치가 구체적으로 와닿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이게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의 수를 말하는 건데요. 0.84명으로 한 명이 안 되고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요.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서 63년 사이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요. 고령층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은 인구 감소 현상이 있는 데다가 고령화까지 겹쳐가지고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이른바 인구 지진? 네. 예, 이것에 대비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내놨는데요. 일단 여성, 외국인, 고령층 키워드입니다. 일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돌보는 교육 시간을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한 돌봄 서비스 확대가 있고요. 우수한 외국 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유망 산업의 관련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습니다. 고령자들을 고용하는 논의들도 있었는데 이 논의가 청년 연장인 듯 청년 연장이 아닌 청년 연장 같은
네. 일은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요, 일하고 싶은 노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이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정부는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요. 이 고용 연장안은 사실상 정년 연장에 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인구 지진이 지금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연장은요, 임금 인하나 고용 방식 변경 등을 일단은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년 연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 역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인구가요, 지난 1995년 이후에 처음으로 23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인구가 241만 8,300여 명이었는데요. 6개월 사이에 2만 명 넘게 줄어든 겁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드는 감소 영향도 있지만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인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가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눈앞에 닥친 일이다.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요. 이제 인구 감소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 사회 인프라를 공동 사용한다거나 일자리 창출 대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당장 효과를 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할 텐데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서울공화국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만 있으니 난망해 보여서 씁쓸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 했던 코로나19 사태가 4차 유행까지 접어들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지금이 앞선 유행 상황보다 더 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275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요. 이후에도 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0명대 발생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3차 유행 정점을 찍고 대유행 정점을 찍고 확진 환자가 감소세를 보였고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요. 지금 상황이 앞선 상황들보다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염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 절반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지금 감염되고 있는 확진 환자들의 연령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1차 때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했었고 또 3차 때는 주로 요양병원이나 교정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 또 치명률도 높았는데요. 이번에는 확진 환자 비중이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백신 접종을 아직 받지 않은 데다가요. 활동량이 많고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가 많아서 감염 사실을 초기에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대전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자체적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때문에 대구도 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어지는 이슈 인사이드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과 관련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